트럼프 취임 첫날에 예상 밖의 호재가 터질 것이다. 저희가 이틀 전에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8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하는 나름 성숙하고 세련된 조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신중한 자세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들만 서명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하루 종일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맞은 미국 증시. 이 증시 반응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주가가 올라가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행정명령 한 100개가 이렇게 발동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대우경제연구 시절에 예. 대우그룹과 트럼프 일가와 미국에 이렇게 공동 투자할 때 그 사인을 받아내는데 이게 이렇게 직직직직 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봤을 땐 낙서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냐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100개 이상의 만약 행정령이 발동했다면 그거 사인하는데 하루 종일 갔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트럼프가 일기 때와 달리 예. 미국 경제도 생각하고 세계 경제도 생각하는 그래서 증시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려야죠. 증시에 가장 시청자들이 바라던 사항이니까 예. 인플레 재발 우려, 이거 고금리, 강달러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한국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과 함께 전국 혼란이니까 최대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 문제는 트럼프가 직접 나설 것이다 하는 뜻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에 인플레를 종식시키겠다.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첫날에 인플레를 종식시키겠다 하는 것을 다음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인플레 종식의 발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 종식하면 고금리 누그러지고 강달러 누그러지는 거죠. 예. 오늘 10년물 금리가 한때 4.8% 돌파해서 5% 임박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더 때려졌죠. 4.5%. 그렇죠. 예. 지금 김재현 PD께서 요즘 그 연일 트럼프 특집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이런 걸 부탁하기가 어려운데요. 힘드신데 오늘도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시청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오늘 예. 108대 초반 이게 107대까지 진입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한때 이게 110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금리 강달러 부담이 되니까 예.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를 작용해서 오늘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취임 첫날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최대 선물을 줬다. 그게 우리가 계엄 전국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그렇죠. 어제 원달러니 1,430원대에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선물이다. 근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새벽 2시까지 끝난 거 보면 1,431원대. 그래서 1,430원대가 깨지는 게 아니냐 하는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입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첫날에 내놓은 재치, 각종 호재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예. 근데 호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오히려 적었다 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호재로 작용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행정명령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서명됐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100개, 어제는 200개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훨씬 더 그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취임 첫날에 관심이 됐던 게 행정명령이 얼마나 발동될 그렇죠. 것이냐. 예. 그리고 관세 대통령을 표방한 입장,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선 최대 이슈가 됐고 우리도 예.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어제도 현재 연결해서 이 방송에서 연결했던 분이 200개가 발동했다 하는데 발동 내용 보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은 100개 이상 발동될 것이다 하는데 취임 첫날에 41개 대선 공약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9일 날 방송인 내용을 한번 해보면 이걸 실천을 위해서 한 25개가 필요하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개 이상과 달리 현재 연결해서 200개 행정명령이 발동돼.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달리 26개가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서 긴장감이 많이 완화되는 것이 미국 주가를 호재를 작용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또 관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날의 관세가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편 관세 부과 문제죠. 이 문제는 선별 관세보다도 미국 경제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된다. 트럼프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된다. 이거 보편 관세 부과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닉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 통합 평가사, 교육 상대에게 평가 작성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점진제 관세 부과는 방침은 나왔죠. 그래서 보편 관세에 대한 어떤 인플레 우려 이 부분이 완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자 협상력의 카드로 보편 관세를 활용하게 된 것이 그렇게 보편 관세에서 말을 얘기 나왔으면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편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하지 않으면서 준비가 안 됐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편 관세는 선별 관세보다는 미국이 더 부담이 된다. 트럼프가 더 부담이 된다. 근데 이걸 실제로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명령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담,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고금리 강달러를 누그러뜨리니 하니까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긴 했지만 또 반면에 뭐 비상 조치나 행정명령을 봤을 때 당초 예상보다 더 강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앞으로 향후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거리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행정명령보다도 국가 비상조치가 더 중요했었죠.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시청자 여러분 비상조치를 할 것이냐. 그게 트럼프의 독자 야망이죠. 의지가 가장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증필에서 IEEPA 비상조치의 약자가 되겠죠. 예. 트럼프 의중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건데요. 두 분야에서 나왔죠. 불법 유인을 색출을 위한 국경 분야의 비상조치 그리고 에너지 패권 확보를 위해서 오늘 사실 그 두 개 분야로 제한됐던 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의중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내각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각 구성은 뭐든지 트럼프는 법과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트럼프의 마가노믹스를 실현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명의 내각 구성 다 예. 상원 청문회에서 통과한 건 아닙니다는 다 통과할 거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스 빅이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5명 중에서 백인이 12명입니다. 비백인이 3명입니다. 아시아계 없습니다. 라틴계 2명, 그다음에 흑인계 1명 해서 비백인이 3명입니다. 그러면 미 국민이 지금 비백인이 44%입니다. 그러면 15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7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백인이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후퇴됐다 하는 측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뭐냐, 미국의 펀더멘탈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면 남성과 여성 이해는 없다. 예. PC를 강하게 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과 여성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중성을 위한 화장실이라든가 뭔가 해서 미국의 낙태라든가 그다음에 동성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각 구성에서는 중국 강경론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루비오 국무죠. 그다음에 해그리스 국방입니다. 베센트 재무입니다. 버검은 뇌물입니다. 러트닝은 상무입니다. 그레이 유스텔입니다. 자, 15명 중에 주요 부생입니다. 이 사람이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계에 예.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이 내용들을 보면 마가노믹스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 있었죠. 중국의 비밀 문건 79호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짚고 넘어간 것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취임식 때 다들 돈 내고 예. 기업인들은 초점장이 없습니다. 돈만 내면 옵니다. 이게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다들 돈 내고 오는데 유일하게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젠스랑의 취임식 때 그렇죠. 바로 중국을 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아까 내각 구성에서도 강경론자가 주요 직책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15명 중에 무려 6명이 그것도 주요 직책이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이 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때 당시에 한번 내용을 비밀물건 다큐멘트 7구의 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영자산관리위원회죠. 우리 예보에 해당되고 자산을 처분하는데 예보고 그다음에 구매 물품을 한다는 우리 조달청입니다. 예. 근데 자막이 돌아갔습니다는 2027년까지 자 중국의 예보 조달청에서 미국산은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건드리는 거죠. 예. 침천 첫 해인 올해서부터 2027년이니까 딱 1년 남겨놓고 2027년까지 미국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다시 트럼프의 이번에 조치에서 보면 미국 우호주의 2.0이다 하는 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호주의 2.0은 뭘까? 뭐든지 미국산 제품을 사라. 바이 아메리칸 액트의 2.0 형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화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문건 79회에서 바이 차이나 아메리카, 바이 차이나 액트라는 BC에 대해서 강화된 형태로 해서 바이 아메리칸 액트 BAA의 2.0 텍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BCA의 3종 형태를 보겠습니다. 미국 삭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딜리트 아메리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화되는 형태의 BAA의 3종 세트를 이렇게 보면 글로벌보다는 철저하게 아웃하기 자급자족이다. 뭐든지 미국산 제품만 사라. 그것이 질이 높건 낮든 간에 예. 가격이 비싸든 아니든 간에 미국산 제품만 사라 하는 이런 입장으로 BCA, Buy China Act와 그다음에 Buy American Act에 서로 대림돌이 됩니다. 대결이 된다. 향후에 사실 미중 간의 관계에서 이런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키신저 전략과 역키신저 전략이라는 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경제 측면에서는 이 구도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도 같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3% 급등 중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저희가 작년 아마 8월쯤이었던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비밀문건 79호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이상한 게 제목 따라가지고 비밀물건 79 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 우려대로 그대로 중국에 대해서 패권 다툼 그리고 집권일기 때는 중국과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좁아졌지 않습니까? 예. 2027년 이내에 골드만삭스에선 중국에 치월될 것이다.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30년 또 격차를 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치욕이죠.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 바로 문건 79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왜 문건 79호가 나왔을까? 이게 뭐냐? 2025년 제조업 계획이 목표년도인데요. 2015년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목표를 보면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모금률까지 75%를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의 반도체 굵기 구상에 의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래서 올해가 목표년입니다는 지금 75%가 아니라 시진핑 입장에서는 20% 정도뿐이 달성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75% 대비해서 20%면 아주 이것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에서 굴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관련해서 칭화 유니온 기업이라고 요건 이제 시진핑이 모교 출신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칭화 유니온 기업이 이게 파산됐습니다.
반도체 작업률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왜 이게 칭화 유인형 기업이 반도체 관련해서 유명하냐면 시진핑 모교에 이렇게 칭화대 사람들이 51%가 사람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파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결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제품들 또 미국의 동맹국 제품들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아메리카, 딜리트 아메리카 할 만큼 이 작업들을 끌어내는 각도에서 작년에 트럼프의 영리를 건드린 사건이 바로 문건 다큐멘트 79의 내용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비밀문건 79호가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도대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을 하면 트럼프의 지금 2기 때 마가노믹스의 내용과 얼만큼 겹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문건 79의 내용은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3월 달에 중국이 질적 성장 위주로 바뀌었죠. 그때 예. 내용을 한번 보면 성장 전략을 수정하면서 자, 쌍선한 전략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홍색 공급망 전략 아실 겁니다. 이걸 구체했던 것이 그해 공산당 100주년 했을 때 창당 100주년 했을 때 바로 중국몽으로 나온 겁니다. 그 중국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중국을 쇄신하자. 일신 일중, 양신 일중이 나왔죠.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인공지능 작업적 끌어올린다. 5G 작업도 끌어올린다. IoT 끌어올린다. 고속철 끌어올린다. 전기차 끌어올린다. 우주항공 끌어올린다. 마가노믹스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렇네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건이 79회 작년 8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굉장히 이슈화될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은 미국과 첨단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어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비밀문건 79호로 마지막까지 버티던 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속속 짐을 쌀 만큼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담이 됐었죠.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의 초기 단계의 외연적 성장과에서 내연적 성장에서 중국에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이 투자 여건이 안 좋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예. 내용은 이 문건 75와 관련 없이 중국에서 미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트럼프 악재라 해가지고 미중 간 갈등도 지속됐고 문건 79의 내용 중에 결국 딜리트 아메리카는 애국주의, 중국의 애국주의. 그래서 바이 차이나 액트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또 수출보다는 내수 전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임금, 그다음에 고땅값, 고세율 이런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비밀물건에서 보면 철저하게 중국의 조달청, 이제 공공물건, 국영기업 계획경제에서는요 국가의 모든 물품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중개 조달청에서 중국산만 사용하겠다, 미국산 안 쓰겠다 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IBM 퇴출, 마이크로소프트 퇴출, 애플 퇴출, 테슬라까지 퇴출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 강경론자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 기도 다치고 피사부에서 기도 다치고 예.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취임 첫날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 입장에서 사실 향후와 관련해서 이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지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미중 관계 앞으로 계속해서 불투명해질 것이고 이런 와중에 젠슨 왕 CEO가 사실 트럼프 대신 중국행을 선택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돈 내고 트럼프 취임에 전부 반감을 갖죠. 바이든한테 이렇게 또 해리스한테 돈 줬던 아마존의 베이지 프레든가 이런 것도 다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트럼프의 취임식에 오는 판에 취임 날에
사실 중국의 베이징 선택을 했던 것을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게 젠스랑입니다. 예. 엔비디아에. 그래서 뭐냐, 중국에 가서 보란 듯이 중국 시장이 위대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시비어 청가죠. 시진핑의 용비어 청가 붙인 시비어 청가입니다. 누구 예. 생각나십니까? 머스크 생각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랑 트럼프랑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대세에 전폭적으로 친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최대 수혜를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젠스랑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영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 조처합니다. 이게 중국이 주도했던 브릭스 국가가 탈달화하니까 100% 보복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영리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개인적 야망이 강한 한쪽에서는 정확히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가노믹스의 가장 인선 중에서도 15명 중에 그것도 주요 직책으로 6명씩이나 대강경론자로 해서 트럼프 의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왜 젠스랑은 첫날에 침식 안 가서 미국에서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날에 바로 베이징을 선택했을까 하는 측면에 시청자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보면 엔비디아가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돈을 전적으로 댔던 일론 머스크는 화색이 돌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스랑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구겨졌지 않습니까? 그냥 예. 백색 우인지는 대만기 앙띠뿌리느로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배척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는 결국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트럼프와 악화됐던 사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트럼프가 가장 먼저 개인의 야망을 걷고 이렇게 첫 인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는 개인의 이게 트럼프에서 하는 것이 FCC, 미국의 이렇게 거래인이죠. 예. 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던 브랜드 카입니다. 이분이 뭐냐? 사실 어떻게 이렇게 독점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향방, 젠스런의 향방, 이 향방에 대해서 이분의 행동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올 때마다 제가 시청자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전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